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도네시아의 단순한 무기거래 실패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가가 자신들의 주제를 모르고 기술과 자본의 냉혹한 현실 앞에서 오만하게 굴다가 결국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아주 비극적이고도 통쾌한 현실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2026년 2월 3일 연합뉴스 TV를 포함한 국내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타전한 긴급 속보가 하나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그동안 호기롭게 추진하던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와 미국산 F-15 EX 도입 사업이 사실상 전면 중단 위기에 처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인도네시아는 어땠습니까? KF-21 보라매 사업에 공동 개발국으로 참여했으면서도 분담금 1조 원 가까이를 미납하고 심지어 우리 기술진의 USB를 훔치려다 적발되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아니어도 대안은 널렸다며 프랑스와 미국을 기웃거렸고 자국 언론을 동원해 KF-21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며 우리를 협상 테이블에서 압박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들이 감추고 싶어했던 진짜 성적표를 공개하려 합니다. 미국의 유력 군사 전문지인 디펜스 뉴스와 브레이킹 디펜스가 최근 내놓은 2026년 동남아시아 공군력 보고서를 분석해보면 이 사태의 본질이 명확히 보입니다. 해당 외신들은 자카르타의 야망이 재정적 파산이라는 암초를 만났다고 지적하며 인도네시아가 프랑스 다소사에 지급해야 할 1차 계약금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납기가 무기한 연기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의 분석은 더욱 신랄한데, 인도네시아는 현금이 아닌 팜유나 커피 같은 현물로 대금을 치르겠다는 황당한 제안을 다시 꺼내들었고, 이에 프랑스 정부와 다소항공은 강력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생산 라인 배정을 취소하는 강수를 뒀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국제 방산 시장에서 신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또한 미국의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맷은 이번 사태를 두고 한국의 KF-21을 버리고 서방제 완제품을 사겠다던 인도네시아의 전략은 기술적 자립 없이 쇼핑만으로는 국방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실패 사례라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의 KF-21은 지금 어떻습니까? 양산 1호기가 이미 실전에 배치되어 동해와 서해를 누비고 있으며 블록2 개발까지 순항하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4.5세대 이상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도네시아 공군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보유한 구형 F-16과 러시아산 수호이 27, 수호이 30 전투기들은 부품 수급난으로 인해 가동률이 40% 밑으로 추락했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비행기가 떠야 공군인데 경락고에 처박힌 고철 덩어리만 끌어안고 있는 꼴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자존심을 굽히고 다시 한국의 바짓가란 일을 잡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저지른 기만과 배신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문전박대하고 싶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냉철하게 이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개발한 이 무기체계가 왜 그들에게는 닿을 수 없는 꿈인지, 그리고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어떻게 저들의 오만을 처절한 후회로 바꿔놓았는지 지금부터 그 살떨리는 현장을 데이터와 팩트로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인도네시아는 전세계 방산시장에서 국제 배신자 취급을 받으며 다시 한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는지 그 내막을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먼저 핵심은 가동률과 유지비라는 숫자 속에 숨어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과 방산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전투기의 진짜 가치는 도입 가격이 아니라 30년 동안 이 기체를 얼마나 싸고 빠르게 띄울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KF-21 보람의 시간당 비행 유지비는 약 28,000달러, 하나로 약 3,800만원 수준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경쟁 기종인 F-35의 4,000만원 중반대나 쌍발 엔진을 장착한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6,000만원대에 비하면 기적에 가까운 경제성을 자랑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70%에 육박하는 경이로운 국산화율 덕분입니다. 우리는 A사 레이더부터 시작해 통합 전자전체계 임무 컴퓨터까지 핵심 항전 장비를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듭니다. 부품 하나가 고장나면 미국이나 프랑스에 보내서 몇 달씩 기다려야 하는 인도네시아와 달리 우리는 창원 공장에서 찍어내 바로 갈아 끼우면 그만이라는 뜻입니다. 반면 인도네시아가 그토록 애걸복걸했던 프랑스 라팔의 경우 도입 가격만 대당 약 2,200억 원을 호가하는데, 여기에 무장 패키지와 후속 군수 지원을 합치면 실질적인 운영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치솟습니다. 영국의 군사 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국방 예산 구조상 라팔 한 개 대대를 운용하려면 해군과 육군의 신규 장비 도입을 전면 중단해야 할 정도의 재정적 출혈이 발생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결국 돈도 없고 기술도 없는 나라가 겉멋만 들어서 명품을 사려다 가산탕진한 꼴입니다. 더욱이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생산 라인은 지금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납품된 FA-50이 유럽 하늘을 장악하며 성능을 입증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중동의 거부들이 KF-21 블록2와 블록3 개발에 천문학적인 오일머니를 싸들고 투자하겠다며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비행기 몇 대 파는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글로벌 항공우주 산업의 공급망을 장악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만든 규격이 곧 세계 표준이 되고, 우리가 부품 공급을 끊으면 다른 나라 공군이 마비되는 그런 압도적인 위치에 올라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지난 몇 년간 카이 4천 공장에서 무엇을 봤겠습니까? 밤낮 없이 돌아가는 거대한 자동화 라인과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뿜어내는 열기, 그리고 티타늄을 깎아 조립하는 그 정교한 공정 앞에서 자신들의 낙후된 산업 기반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이 훔치려 했던 것은 단순한 USB 하나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난 40년간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산업화의 정수였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훔친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와 인력, 그리고 자본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설계도를 쥐어줘도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지금 인도네시아가 처한 현실이 바로 그렇습니다. 남의 나라 기술을 훔쳐서라도 흉내 내보려 했지만 결과는 참담한 실패와 국제적 망신뿐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습니다. 이미 계약금은 날렸고 기존 전투기들은 녹슬어 가고 있으며 주변국인 호주와 싱가포르는 최신의 스텔스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안보공백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들이 살려달라고 매달릴 곳은 오직 대한민국뿐입니다. 우리가 내미는 청구서는 과거와는 다를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이 가리키는 결말은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물건을 팔아달라고 사정하는 을이 아니라 기술과 공급망을 쥐고 흔드는 강력한 갑의 위치에 섰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싹싹 빌며 다시 공동 개발국 지위를 회복시켜달라고 애원할 때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폄훼하고 배신했던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보란듯이 성공했고, 이제는 우리가 룰을 정합니다. 방산업회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정부와 카이는 인도네시아의 재참여 조건으로 연체된 분담금의 일시불 납부는 물론이고 향후 유지보수 계약에서 한국 업체에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더 받겠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공군의 생명줄을 우리가 지겠다는 뜻이며 그들의 영공을 지키는 힘이 대한민국에서 나온다는 것을 뼈에 새겨주겠다는 의지입니다. 우리가 만든 KF-21 보라매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주국방이라는 꿈을 향해 달려온 우리 국민의 집념이자 그 어떤 을새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대한민국의 자존심 그 자체입니다. 외신들이 한국은 아시아의 로키드 마틴이 되었다고 찬사를 보내고 주변국들이 우리의 행보를 두려운 눈으로 지켜보는 지금 우리는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증명해냈습니다. 전쟁 억지력은 남의 나라 무기를 사다가 전시해 놓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만든 무기로 내 하늘을 지킬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인도네시아의 실패는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아니라 우리의 성공을 더욱 빛나게 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5년 3월 17일 라팔 버리고 KF-21 영상입니다. KF-21 보라매가 막 시제기 조립을 끝낼 무렵 내부적으로 가장 난감했던 문제 중 하나가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지만 개발 도중 특정 회사와의 계약 조건이 복잡해지면서 예기치 않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핵심 인력들은 차라리 자체 역량으로 독자 개발을 시도해보자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실무자들은 밤낮 없이 모의 실험 자료를 점검하고 다른 기체의 비행 제어 알고리즘을 참고해가며 방대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국산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가 현재 KF-21의 예리한 기동 성능을 떠받치는 든든한 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의 개발 성공을 넘어 이제는 안정가도로 접어들자 인도네시아에서 자국 언론을 통해 KF-21 보라매의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니가 갑자기 왜 이런 행보를 보이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과거 인니는 자국민들에게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전투기는 자신들이 구매하려는 라팔보다 성능이 떨어진다고 대대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니 정부가 KF-21을 구매하려니 국민들의 반감이 극심할 것은 당연한데요. 그래서인지 최근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의 라팔에 대해 끝없는 흠집내기를 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가 KF-21을 구매하려는 추잡스러운 협잡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들은 프랑스산 전투기 라팔에 대해 너무 비싸다는 비판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덩달아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KF-21 보라매를 재평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도네시아 언론은 KF-21 공동개발 분담금 문제와 기술 유출 의혹을 거론하며 부정적 논조를 이어갔는데 최근 라팔이 2,800억 원에 육박하는 대당 가격을 자랑한다면 1,000억 원 이하로 추정되는 KF-21이 훨씬 이득 아니겠느냐는 기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와 비슷한 목소리가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등 동남아 여러 국가들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예산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 비용이 막대한 무기를 들여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라팔은 성능 면에서는 검증된 세계적 전투기지만 제 아무리 좋다고 해도 비싸면 의미가 없다는 실용주의가 팽배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KF-21이 라팔과 비슷한 수준의 4.5세대 전투기이면서도 가격은 3분의 1이라는 평가를 받으니 당연히 군 관계자나 언론 입장에서도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KF-21 보라매의 대당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이 오랫동안 FA-50, T-50 등 훈련기, 경공격기 개발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적극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부품 표준화와 생산 라인에서의 효율성 증대,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수의 국산화 부품이 도입되면서 다른 국가와의 기술료나 로열티 협상 부담을 어느 정도 줄였다는 평이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 참여국이기도 하지만 라팔과 병행 구매를 결정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중으로 중복 투자한 셈인데요. 그래서 자국 여론은 차라리 KF-21 도입을 늘리는 게 낫지 않냐는 비판을 자초하게 된 셈입니다. 조나 자카르타의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또한 처음에는 라팔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왔으나 가격 문제가 터지면서 자연스럽게 KF-21로 눈길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공군 참모총장이 직접 KF-21에 올라 고속 비행 테스트를 마치면서 세계 언론이 호평을 내놓았다는 사실이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니 KF-21이 실전 배치 전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된 것입니다. 라팔과 KF-21을 놓고 봤을 때 라팔은 당연히 수십 년간 수많은 작전 경험과 판매 실적을 쌓은 베테랑 기체입니다. 다소 오래된 설계임에도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받아 고성능 에어프레임과 레이더, 무장 호환성으로 단단한 신뢰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중동이나 아시아 지역 일부 국가는 값이 비싸도 라팔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막대한 비용 부담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라팔 42대를 도입하기 위해 책정한 예산은 약 81억 달러로 한화 10조 원대에 달합니다. 대당으로 환산하면 2,800억 원 수준인데 이는 기존 전투기 시장에서조차도 눈에 띌 만큼 높은 가격대입니다. 물론 부품 공급, 정비, 교육 훈련 등 패키지 비용이 포함되었다곤 해도 기체당 2,800억 원은 인도네시아처럼 경제 성장이 절실한 국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액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KF-21 보라매는 아직 개발 중인 점을 감안해도 1,000억 원 미만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선 KF-21을 6천만에서 6,500만 달러 선에서 공급받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 필리핀 역시 FA-50 후속 전투기 사업으로 KF-21을 후보군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격이 낮은 데다
기체 개발 단계부터 축적된 전투 검증 데이터가 누적되면 검증 속도도 빨라지겠다는 판단이 선 겁니다. KF-21의 또 다른 강점은 함께 크는 전투기라는 개념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블록별 업그레이드를 진행해 나가면서 해외 고객국도 같은 패키지를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가져갈 수 있게 홍보했는데요. 게다가 한국형 무장을 비롯해 다양한 서방권 무기를 장착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 운영 유연성도 높습니다. 이런 면이 특히 동남아 국가들의 입맛에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 개발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용 분담금 납부 지연 이슈가 불거졌고 현지 언론에서는 KF-21을 폄하하는 기사를 자주 냈습니다. 게다가 기술 인력을 파견해 놓고도 제대로 된 기여를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면서 한국 측과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뒤늦게 라팔 계약이 진행되자 막대한 계약 총액이 공개되고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국가 예산이 이 정도로 투입될 만큼 여유로운가? 라는 근본적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KF-21에 대한 이슈가 다시 부상했습니다. 그때부터 KF-21을 재평가하는 기조가 등장한 것인데요. 특히 최근 조나자카르타 기사는 라팔 한 대 가격으로 KF-21을 3대 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기체가 결코 기술 면에서 뒤지지 않는다는 논조를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말레이시아와 무기 경쟁을 벌이는 구도가 은근히 있다 보니 말레이시아도 역시도 한국 전투기를 탐내는 우리가 왜 더 비싼 라팔만 고집해야 하는가? 라는 의견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마디로 라팔의 고가 정책이 오히려 KF-21의 매력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KF-21은 초기 시험 비행에서 이미 음속 이상의 빠른 속도를 안정적으로 구현해내며 기체 강도를 입증했습니다. 여기에 조종석 디스플레이나 항전 장비 운용이 현대화된 덕분에 숙련된 파일럿일수록 해당 전투기를 호평한다는 후문이 들려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도 이 점을 지적하며 라팔처럼 실전 경험은 적더라도 KF-21 자체 역량은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권역에서 한국 항공우주 산업에 FA-50이나 T-50을 운용해본 국가들은 이미 한국제 기체의 정비 용이성과 운영 편의성을 체감했습니다. 필리핀 공군이 FA-50을 주력으로 쓴 사례가 대표적이고 최근 말레이시아도 FA-50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추후 차세대 전투기도 자연스럽게 한국을 고려할 수 있겠다는 낙관론이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 유럽의 폴란드는 한국 무기를 대규모로 도입 운영 중이며 FA-50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FA-50PL도 계약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KF-21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했습니다. 또 폴란드군 입장에서는 서방 무기 체계를 통합 운영하면서도 한국 방산과의 협업으로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 이점을 누릴 수 있어 일석이조란 분위기가 형성되는 하루라도 빨리 한국의 손을 잡아야겠다는 기조가 형성된 게 사실입니다. 이처럼 KF-21이 동남아와 유럽 양쪽에서 한 번씩 관심받는 그림이 완성되면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서 K방산의 입지는 확실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팔뿐만 아니라 그리펜, 유로파이터 같은 다른 4.5세대 전투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흐름을 지켜보는 인도의 군사 매체들도 프랑스가 라팔 가격을 더 올리거나 지나친 이익만 추구하면 차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라팔이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성 칼럼을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가 라팔 추가 도입을 검토하던 상황에서 이처럼 높은 가격 문제가 계속 언급되면 내심 다른 대안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KF-21 보람에는 블록 1 버전부터 공군 전력에 투입되고 이어 블록 2, 블록 3식으로 성능을 점진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처음에는 공대공 임무 위주로 작전을 수행하다가 점차 공대지, 공대함, 정밀유도 무기 등을 통합해 다목적 전투기로 완성도를 높인다는 구상이었는데 이마저도 국산 미사일을 개량하면서 이런 일정 단축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세대 기술인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까지 염두에 두고 있으니 시간이 지날수록 KF-21의 가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합니다. 아직 실전 경험이 없는 기체라는 점에서 라팔이나 F-16처럼 전장 검증을 무시할 순 없습니다. 또한 해외 도입국이 KF-21 운용 기술과 전술 노하우를 충분히 습득하려면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라팔의 고가격 정책과 인도네시아의 도입 결정이 오히려 KF-21 보라매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상황이 됐습니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폴란드 등도 가성비가 우수한 차세대 전투기를 원하는 입장에서 KF-21의 위상이 빠르게 치솟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예산 부담이 적으면서도 충분한 성능이 보장된 전투기를 선호하는 국가가 많다면 향후 KF-21이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주요한 플레이어로 활약하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산 미니 이지스함이라 불리는 KDDX 사업이 3년의 표류 끝에 드디어 닻을 올립니다. 하지만 축배를 들어야 할 방산업계에서는 오히려 곡소리가 터져나옵니다. 배를 한 척 만들 때마다 무려 2천억 원 이상의 막대한 적자를 떠안아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방산업체에 배를 불려줘야 한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 마이너스 2천억 원을 떠안게 된다면 해당 업체는 이 금액을 줄이기 위해 안 보이는 방산 비리를 만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한국의 방산 무기가 가성비가 좋다고 해도 2천억 원의 적자를 고스란히 떠안을 업체는 없기 때문인데요. 즉 방산 비리를 원론적으로 발생하는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KDDX 사업을 따낸 업체는 적자 금액을 줄이기 위해 기존보다 떨어지는 소재를 사용하고 기존보다 떨어지는 성능의 체계를 장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과거 20에서 30년 전의 방산 비리와 다를 게 없어집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 항건조 기술을 이룩하고도 낡은 규정과 굳어버린 예산의 족쇄에 발목이 잡힌 대한민국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과연 대체 누구를 위한 국책 사업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7조 8천억 원 규모의 이 거대한 프로젝트 이면에 숨겨진 자본의 흐름과 방위 산업의 뼈아픈 구조적 모순을 철저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최근 미국 해군 전문 매체인 네이버 뉴스와 국내 방산 전문지들이 앞다투어 보도한 한국의 차세대 구축 북한 관련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KDDX 프로젝트를 두고 세계 해전사를 새로 쓸 혁신적인 함정이라고 평가합니다. 그 핵심에는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통합 마스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레이더와 통신 장비 그리고 전자전 안테나를 하나의 구조물 안에 완벽하게 은닉하는 기술은 전 세계를 통틀어 미국과 유럽의 극소수 방산 선진국만이 보유한 최고급 기술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기술을 독자적으로 구현하며 100% 국산화율이라는 전인미답의 고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과거 이지스 전투 체계를 미국 록히드 마틴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뼈아픈 역사를 끊어내기 위해 우리 연구진은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1만 줄이 넘는 코드를 새로 짜고 수백 번의 실패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한국형 전투 체계의 기본 틀을 완성했습니다. 영국의 군사 전문 매체 제인스 디펜스 역시 이러한 한국의 기술적 자립 속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무기 수입국에서 완전한 기술 독립국으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바로 이 KDDX 사업이라고 단언합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이토록 위대한 기술적 성취 이면에는 자본과 예산이라는 냉혹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23일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KDDX 상세 설계 및 선도항건조 기본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7월 중에는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여 선도항건조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겉으로는 순조로운 출항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골마 터지기 직전에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정부가 책정한 선도항 건조 예산은 9천억 원 남짓입니다. 방산업계가 요구하는 최소 건조 비용인 1조 1천억 원과는 너무나도 큰 괴리가 존재합니다. 이 간극은 방위산업을 붕괴시킬 수 있는 내관과 같습니다. 국방기술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천문학적인 자본 투자를 동반합니다. 세계 방산시장의 패권을 지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산 시스템은 여전히 과거의 틀에 갇혀 있습니다. 눈부신 기술 혁신을 이루고도 스스로 그 가치를 깎아내리는 모순적인 구조 속에서 우리는 과연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깊은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타국의 부러움을 사는 기술력을 갖추고도 정작 자국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숫자와 데이터로 이 사태의 본질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023년 말 타당성 조사를 토대로 선도항 건조비를 8,820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과거 2020년 책정했던 6,500억 원에서 약 30%가량 증액된 수치입니다. 방사청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업의 현장 데이터와 글로벌 원자재 시장의 흐름을 대입해보면 이 수치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군함건조 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선체를 구성하는 특수관과 내부를 채우는 고가의 탑재 장비입니다. 지난 3년간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환율 급등으로 인해 핵심 원자재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구쳤습니다. 특히 KDDX에 탑재되는 가스터빈과 센서 등 외산 의존도가 높은 장비들의 도입 단가는 달러 강세와 맞물려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방산업계 현장에서는 한 척을 건조할 때마다 노무비와 재료비 상승분만 수백억 원에 달한다고 호소합니다. 기업들은 최소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 이상의 추가 증액 없이는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비교 대상을 해외로 돌려보면 우리의 기술력이 얼마나 저비용 고효율 구조인지 더욱 뚜렷해집니다. 동급 이상의 성능을 자랑하는 미국 해군의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 3 구축함의 건조 비용은 척당 약 20억 달러에 달합니다.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약 2조 6천억 원을 훌쩍 넘는 거액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마약급 이지스함 역시 척당 건조비가 1조 5천억 원을 상회합니다. 이에 반해 우리의 KDDX는 100% 국산화된 전투체계와 4세대 스텔스 설계를 모두 적용하고도 1조 1천억 원 수준에서 건조가 가능합니다. 타국 대비 절반 가까이 저렴한 가격에 세계 최상위권의 전투함을 확보하는 셈입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과 기술적 우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작 2천억 원의 예산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사업 전체를 표류시키고 있습니다. 방사청이 업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는 현행법의 한계에 있습니다. 국책사업 비용이 예정 사업비 대비 15% 이상 증가할 경우 사업 타당성 조사를 원점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타당성 조사를 다시 거치게 되면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이렇게 되면 2030년까지 6척을 모두 실전 배치하겠다는 해군의 전력화 일정에 치명적인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산 당국 역시 막대한 사업비 증액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진퇴양난의 형국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은 고스란히 체계종합업체와 수백 개의 협력업체에 전가됩니다. 6번함까지 건조를 마칠 경우 방산업체들이 떠안아야 할 누적 적자는 무려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주주들의 거센 반발과 배임 혐의 고발 위험까지 감소하며 적자 사업을 강행할 기업은 자본주의 시장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협력업체들의 공정은 멈춰섰고 핵심 기술 인력들은 언제 떠날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국방 자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피땀 흘려온 현장의 엔지니어들에게 구식화된 무기체계 획득 사업의 시스템은 경제적 손실이라는 가혹한 청구서를 내밀고 있습니다. 결국 KDDX 선도항건조 사업은 무기 하나를 새로 만드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구조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첨단 무기는 철과 화약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치밀한 자본의 계산과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국가의 강력한 의지가 결합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우리는 이미 K방산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훌륭한 무기를 수출하며 경제적 실리를 챙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핵심 무기체계 앞에서는 경직된 관료주의와 예산의 장벽에 가로막혀 혁신의 동력을 잃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눈앞에 2천억 원을 아끼기 위해 방산업체들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그 대가는 훗날 국가안보의 치명적인 구멍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체계를 개발하고 부품을 공급하는 국내 중소협력업체들이 도산하고 기술 생태계가 붕괴하면 우리는 또다시 막대한 국부를 유출하며 해외 방산업체들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KDDX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바다를 지키는 군함을 넘어 대한민국의 해양 도선 산업과 국방 IT 기술이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강력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4월 24일 천모 숨겨진 비화 영상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무기들이 밀집한 바다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반도의 동쪽 동해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280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이 숫자는 단순히 배의 척수를 세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현재 한반도 주변 해역과 동해 심해를 도비고 있는 각국의 잠수함 충전력이 무려 280여 척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이는 전 세계 바다를 통틀어 단위 면적당 가장 높은 잠수함 밀도이며 군사 전문
전문가들이 동해를 가리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수중 화약고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발간된 영국 국제전력연구소의 밀리터리 밸런스 2025 보고서는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동북아의 수중전력 경쟁이 단순한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파괴의 단계로 진입했다고 분석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이 이 치열한 각축장 속에서 한국의 독특한 위치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 해군연구소와 네이버 뉴스 등 권위 있는 매체들은 한국 해군의 최신형 잠수함인 KSS-3, 즉 도산한창호급 잠수함에 대해 미 해군조차 보유하지 못한 독창적인 카테고리의 무기라며 이례적인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하필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도 러시아의 괴물 같은 핵잠수함도 아닌 한국의 디젤 잠수함에 주목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바로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기술적 변태성에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거대한 덩치를 가진 핵추진 잠수함에 전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세계 최초로 배수량 3,000톤급의 비핵추진 잠수함에 수직발사관을 탑재해 SLBM을 운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지 더워조는 이를 두고 한국이 게임의 법칙을 바꿨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가질 수 없는 정치적 외교적 제약 속에서 디젤 잠수함의 AIP와 탄도미사일을 결합해 사실상 준 전략 잠수함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마치 경체 덤프트럭의 엔진을 얹고 스포츠카처럼 달리는 것과 같은 기술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쾌거라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기술이 한국의 독자적인 힘으로 완성되었다는 점입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독일에서 잠수함 도면을 사와 겨우 조립하던 나라가 이제는 대만과 인도 등 잠수함 후발주자들이 한국의 AIP 기술과 설계 도면을 훔쳐가려다 적발될 정도로 기술 제공국의 위치에 올라선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첩보당국에 의해 적발된 기술 유출 시도 사건은 역설적으로 한국의 잠수함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얼마나 탐나는 먹잇감인지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의 잠수함이 가격 대비 성능면에서 압도적일 뿐만 아니라 동해와 같은 복잡한 해저 지형에서 작전하기에 최적화된 조용한 암살자라고 평가합니다. 현재 동해는 수심이 깊고 물의 온도차가 심해 소리 전달이 왜곡되는 수중미로와 같습니다. 이곳에 중국은 50여 척의 잠수함을 풀어놓으며 서해를 넘어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목을 장악하려 하고 있고, 러시아는 태평양 함대의 부활을 꿈꾸며 킬러급 잠수함과 최신형 핵잠수함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22척 체제를 유지하며 소를급과 타이게이급 같은 고성능 잠수함으로 길목을 지키고 있죠. 여기에 북한의 70여 척에 달하는 노후 잠수함과 최근 공개된 신형 잠수함까지 더해지면 동해물 밑은 그야말로 숨쉴 틈 없는 강철의 감옥이랍니다. 이 숨막히는 포위망 속에서 대한민국 해군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단순히 척수를 늘려 대응하는 것은 예상과 인력면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고슴도치 전략을 택했습니다. 덩치는 작지만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치명적인 가시를 품는 것입니다. 도산한창호급 잠수함 한 척의 건조 비용은 약 1조 원 내외로 추산됩니다. 미국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이 4조 원을 훌쩍 넘는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 가격이지만 이 잠수함이 가진 은밀한 타격 능력은 주변국, 특히 중국과 일본의 안보 계산법을 완전히 헝클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사할 수 있는 현무기엘의 SLBM은 재래식 탄두를 달고 있지만 적의 지휘부나 핵심 시설을 오차 범위 1에서 2m 내외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280척의 잠수함이 뒤엉킨 동해의 차가운 물 및 그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 한국 해군이 어떻게 생존을 넘어 공포의 대상으로 진화했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수중 체스판에서 우리의 기술과 전략이 어떤 승부수가 되고 있는지 심도 있게 파헤쳐보려 합니다. 해외 외신들이 분석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미처 몰랐던 대한민국 잠수함 전력의 진짜 가치를 재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동해 건푸른 물결 아래 수심 400m 지점은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완벽한 어둠의 세계입니다. 이곳은 소리가 곧 생존이자 죽음인 공간입니다. 현재 동해에 깔린 280여 대 잠수함들 사이에서 대한민국 해군이 선택한 생존 방식은 소름 끼칠 정도로 실용적이고 동시에 기술적 변태라고 불릴 만큼 집요합니다. 단순히 배의 숫자를 늘려 중국이나 러시아를 상대하는 건 애초에 우리의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대신 한국은 전 세계 해군 역사를 통틀어 유례가 없는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괴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급의 탄도미사일 수직 발사관을 꽂아넣은 것입니다. 이게 왜 미친 짓에 가까운 혁신인지 아십니까? 통상적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덩치가 큰 핵추진 잠수함의 전유물입니다. 디젤 잠수함은 선체 내부 공간이 협소하고 배터리 효율 문제로 이런 거대한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탑재하는 것이 공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이 불가능을 깨부수고 세계 최초로 재래식 잠수함에 전략 타격 능력을 부여하는 역사를 썼습니다. 경쟁자인 일본의 최신형 잠수함 타이게이급과 비교해보면 우리의 전략적 위치가 더 명확해집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해상교통로 보호와 미 해군을 보조하는 방패 역할에 치중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잠수함은 적을 탐지하고 어뢰로 공격하는 헌터 킬러 능력은 탁월하지만 적의 본토지상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투사 수단은 전무합니다. 반면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은 방패가 아닌 적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입니다. 우리가 독자 개발한 현무포-4 SLBM은 수중에서 콜드런치 방식으로 튀어올라 점화된 뒤 마하 10의 속도로 대기권을 돌파해 적의 핵심 시설을 타격합니다. 이것은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국의 사실상의 핵 억제력에 버금가는 공포를 심어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기술적 해거는 바로 심장입니다. 잠수함의 생명은 얼마나 오랫동안 물 밖으로 나오지 않고 버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존의 납축전지 잠수함들은 하루 이틀이면 스노클을 위해 수면 위로 빨대를 꽂아 했고 이때 발생하는 소음과 열은 적 대잠 초기에기에 가장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세계 최고의 배터리 기술을 보유한 삼성 SDI와 하나의 기술력을 결합해 잠수함용 리튬이온 배터리 체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습니다. 납축전지 대비 에너지 밀도가 2배 이상 높은 이 배터리와 AIP의 결합으로 도산 안창호급은 무려 3주 이상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고 작전이 가능합니다. 이는 사실상 핵추진 잠수함을 제외하면 세계 최강 수준의 자망 능력입니다. 반면 북한이 최근 공개하며 허세를 부린 김군옥 영웅함을 보십시오. 그들은 1950년대 소련의 고철 로미오급 잠수함을 억지로 잘라내고 이어 붙여 미사일 발사관을 우겨 넣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움직이는 관이라고 조롱합니다. 선형이 망가져 기동 시 엄청난 소음을 낼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이 최고급 세단처럼 미끄러지듯 움직일 때 북한의 잠수함은 경운기 소리를 내며 자신의 위치를 광고하고 다니는 꼴입니다. 우리의 최신 소나철제는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도 이 경운기 소리를 식별해낼 수 있으며 유사시 그들이 발사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수장시킬 수 있는 압도적인 질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결국 동해라는 좁고 치열한 링위에서 대한민국이 선택한 전략은 가성비를 넘어선 가심비, 즉 가격 대비 심리적 공포의 극대화입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한 척을 건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약 1조 원 안팎입니다. 언뜻 보면 천문학적인 금액 같지만 미 해군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이 4조 원을 훌쩍 넘고 항공모함 전단 하나를 꾸리는데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은 기적에 가까운 비용 효율로 국가 전략 자산을 확보한 셈입니다. 이 1조 원짜리 잠수함 한 척이 동해 깊은 곳에 매복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중국 북해안배 항로가 수정되고 일본 해상자위대 경계태세가 바뀌며 북한 지도부의 동선이 제한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방의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우리 산업의 핏줄을 타고 흐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과 30년 전 독일에서 잠수함 도면을 사와서 제발 가르쳐달라며 서름을 삼키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의 도크에서 우리 기술, 우리 부품, 우리 손으로 만든 잠수함이 진수되고 있습니다. 국산화율 80%를 향해 가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것을 넘어 국내 방산 생태계 전체를 먹여 살리는 거대한 낙수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잠수함용 특수강을 만드는 포스코, 정밀 타격 체계를 만드는 LIG 넥스원, 전투 체계를 통합하는 하나 시스템까지 K잠수함은 대한민국 중공업의 결정체이자 수출 효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캐나다, 폴란드, 필리핀 등 세계 각국이 한국 잠수함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 이중령에는 성능과 납기 그리고 무엇보다 자주 국방의 의지를 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2026년의 동해는 여전히 차갑고 주변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며 숨죽이던 약소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도 가질 수 없었던 VLS를 단 디젤 잠수함이라는 독보적인 카드를 쥐고 그들의 턱 밑을 겨누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거대한 핵잠수함도 중국의 물량 공세도 한국형 잠수함이 가진 은밀한 치명성 앞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은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강대국 틈바구니
콜로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으로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생존 본능 그 자체입니다.